공항에 가서 비행기 값도 다 대주고 현지에 가가지고 환대를 한 이후에 돌변해서 납치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캠이라든지 금융사기 쪽에 범죄 조직에 강제적으로 가담을 시키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주 타겟이 많이 알려져 있고, 실제로 들은 첩보를 가지고 경기도 모 도시에 실제로 잠입을 했고, 그들과 술 먹는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 자른 거를 검정색 비닐봉투 12개로 다 소분을 해가지고 봉투에 담았어요. 이거는 인거래가 확실하다라고. 반갑습니다. 국내 1호 탐정으로 몇몇 매체에 소개되었고, 상간녀 상간남도 찾고, 기업 조사도 하고, 이혼 증거도 찾아내고, 또 유튜브 임병수의 탐정 방송도 운영하고 있고, 전방위적으로 탐정 활동을 하고 있는 임병수 탐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납치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미성년자들을 납치하는 건가요? 성인 납치, 인신매매하고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은 가장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게 성착취, 성매매, 아동 성범죄를 떠올릴 수가 있어요. 아동을 납치해서 성적으로 착취를 하고, 또 음란물을 제작하고 거기에 이용하고, 또 심지어는 그 국제적인 인신매매 조직으로 연계시키고, 이런 성착취 관련된 게 있고, 또 이제 노동 착취를 볼 수가 있어요. 아동을 납치해서 노동력을 착취하고 허드렛 일을 시키거나 불법 공장이나 농업에 동원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외부 접근이 좀 어려운 경우가 많고, 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지금도 입양이나 또 아이 자체를 이렇게 돈 주고 거래하는, 아동을 불법 양육하거나 다른 가족으로 위장해서 팔아넘기는 이런 내용들. 그래서 그 안에는 이제 문서 위조나 신분 조작 등도 같이 이렇게 따라가게 됩니다. 또 인질 납치라고 해서 아이의 부모나 보호자에게 이제 금전을 요구하고 인질로 잡는 경우, 우리나라에도 꽤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 또 감정적인 동기라고 해서 우리가 양육권 다툼이나 이혼 과정에서 아이를 실제로 이제 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보복의 도구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신적인 혼란, 충동적으로, 가끔 이제 아이가 없는 부모들이 일탈적인 어떤 충동적인 범죄로 인해서 아이를 이렇게 훔쳐가는 그런 이유도 있고, 추가적으로 정신병적인 원인도 없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최근 캄보디아 및 동남아시아에서 사라지는 한국인들이 많이 늘고 있고, 이는 취업 사기와 강금 피해로 연결됩니다. 어떤 목적으로 한국인을 납치하는 건가요? 최근에 그 공중파에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요. MZ 세대들이 취업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취업이 됐다, 그리고 고수익을 제한하면서 어떤 외국의 동남아 지사다 우리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로 이제 미끼를 던져서 취업이 안 되거나 알바를 하거나 계약직에 불안정한 그런 친구들을 유혹해가지고 취업 사기를 치는 방법이 있고, 그들 스스로 여권을 가지고 공항에 가서 비행기 값도 다 대주고 현지에 가가지고 환대를 한 이후에 차에 태운 이후에 돌변해서 납치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가장 많은 게 취업 사기이고, 현지에서는 강제 노동을 시키거나 노역을 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우리의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캠이라든지 금융사기 쪽에 범죄 조직에 강제적으로 가담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금융 사기, 가상화폐 사기 등에 투입을 시키고, 미얀마 사기 조직의 어떤 사례가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감금된 인원을 불법 범죄 인력으로 사용하는 구조,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그럼 한국인들을 납치하는 사람들이 한국인들인 건가요? 납치 이후에 어떻게든 돈이 나올 수가 있다, 사례가, 그런 사례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 일단 현장에서 차에 태워가지고 납치를 하면 핸드폰을 뺐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뺐고 여권을 뺏어요. 그 핸드폰을 그 범죄자들 손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그런 계정들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가족이나 친구들의 연락처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이 사람의 어떤 인질 상태다, 그래서 나는 돈을 요구한다라는 거를 복사하게 해가지고 쫙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주로 어떤 주변 연락처나 주변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협박을 하면 돈은 무조건 나온다라는 게 주 타겟이 많이 알려져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들을 돈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감금을 해서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을 시키고,
실적이 없으면 뭐 폭행을 하고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게 하고 뭐 오건 하비스트라고 해가지고 장기 적출에 대한 어떤 보도까지 나왔어요. 근데 비단 한국인만 있는 거는 사실 아니고요. 보이스피싱이 한국 말고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사람을 납치해서는 그 일본 말을 통해서 일본 현지에 보이스피싱을 하게 만들고, 중국인은 중국인을 통해서 중국 현지에 이렇게 사기를 치게 만들고. 근데 한국인이 굉장히 많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경기도 모처에서 납치한 사람으로 인육 파티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근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괴담으로 치부되고 있는데, 이건 제가 이제 탐정업을 14년 넘게 하면서 실제로 들은 첩보를 가지고 경기도 모 도시에 실제로 잠입을 했어요. 유통업자로. 3년 동안 제가 조사를 했고, 그들과 이제 밥 먹고 술 먹는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직접 제가 전문 증거라 하죠. 그거를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지금은 제가 얼굴이 좀 알려져서 안 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측근 요원이 계속 조사는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래요. 위험한 부분도 있고. 그건 실제로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에서 실제로 2012년도에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사람 고기를 유통시킨다라는 괴담이 퍼졌다라는 기사도 실제 나왔어요. 그리고 외교부 자유 게시판에 인육 공급자들이 돌아다닌다라는 주장에 글이 게시된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수원 여성 피살 사건, 오원춘 사건 있죠. 그 오원춘이 인육 제공 가능성이 그 당시에 언급이 됐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왜 그러냐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는 뭐 토막을 낸다든지 뭐 사체 인멸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거보다 훨씬 더 넘어서는 행위를 했다는 말이죠. 뭐 대포포를 5개를 가지고 있고, 숫돌을 계속 사용을 했고, 숫돌이라는 거는 칼을 계속 갈면서 하는 거고, 다른 흉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기를 자르는 듯한 그런 칼을, 커팅용 칼을 또 따로 사용을 했고, 또 사체를 표피가 있고 피하층이 있고 근육층이 있거든요. 그 세 개를 고기 썰듯이 356조각으로, 어떤 자료에는 280조각이라고 나오고 어떤 자료는 356조각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많은 커팅을 했다라는 거고, 그렇게 이제 잘라냈다라는 거고, 그 자른 거를 검정색 비닐봉투 12개로 다 소분을 해가지고 봉투에 담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인육거래가 확실하다라고 검사도 공소장에 썼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판사가 결국은 이거는 인육이라는 건 유통이 돼야 되고, 그거를 샀다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이 되는데, 그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은 뭐 없는 걸로 보고, 거기서는 뭐 판결 자체는 그 무죄, 그러니까 원래는 검사가 사형을 구형을 했는데 인육이라는 건 입증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무기징역으로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공식 수사나 법원 판결에서는 인육 목적의 어떤 유통은 없다라는 게 국가의 입장입니다, 지금. 사라지는 사람들 중에는 누군가에게서 청부살인의 의뢰를 받고 사라지는 사람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살인 청부 의뢰가 많나요? 왜 살인 청부를 의뢰하는 것인가요? 일단 청부살인은 이제 법적으로 우리 형법 250조에 살인죄가 있어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데, 법적으로는 촉탁살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살인을 교사하는 거죠. 그런데 청부살인이라는 거는 뭐 우리가 막 킬러라는 말도 쓰고 히트맨이라는 말도 쓰고 영화에서는 참 많이 등장하는데, 과연 우리나라에는 이 청부살인이 있을까를 들여다보면 국가에서 주장하는 거, 경찰청 통계를 보면 수십 건이 발생한다라고만 공지를 합니다, 경찰에서. 그러니까 매년 청부살인 사건으로 기소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그중에 공개된 사건은 수십 건에 불과하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다만 적발되지 않거나 일단 암수범죄이기 때문에 청부를 촉탁하는 사람이나 실행하는 사람이나 그 다음에 이제 희생된 사람 셋 다 어쨌든 침묵을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그런 걸 암수범죄라고 하는데, 적발되지 않거나 또는 미수에 그친 사례까지 포함하면 뭐 이보다는 훨씬 많을 것이다 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주로 조직폭력배나 어떤 조직폭력배 은퇴한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청부를 전문적으로 하는 청부 조직의 브로커들, 또 해외 범죄 조직을 연계시켜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 사건이 매우 기하급수적으로 이거보다는 훨씬 더 많다라고 보는 거고, 동남아시아나 러시아나 중남미 등으로 가면 많이 보편화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나 기업인 CEO들,
뭐 언론인들을 겨냥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고 일부 국가는 이 사진 청부 시장 자체가 존재하고 있다 이미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한국인 피해자 중 일부도 현지에서 범죄 조직과 연루돼서 실종이 되는 경우, 속 이제 외국에 나가서 이제 살해가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청부살인 피해가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청부살인이 뭐 벌어지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많은 게 이제 금전적 갈등이에요. 돈 때문에 채무관계, 뭐 투자 사기, 빚독촉, 뭐 그런 거는 심심찮게 많이 들리죠. 유산 관련돼서 부모를 사망케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예를 들면 거액의 채무관계가 얽힌 상대를 아예 그냥 없애버리기 위해서 청부를 의뢰하는 경우, 금전적 갈등이 가장 크고, 뭐 조금 비슷한 거긴 한데 두 번째는 사업이나 권력 다툼입니다. 사업 파트너와의 갈등, 뭐 동업자와의 갈등, 어떤 지역 내에서의 상권 분쟁, 정치적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제거. 특히 해외에서는 정치인, 기업인이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사적인 감정이에요. 뭐 복수, 배신,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뭐 배우자가 불륜을 했다. 뭐 애인이 날 배신을 했다. 이런 개인적 원한, 뭐 그런 것들 때문이고, 마지막에 네 번째는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2차 범죄죠. 증거인멸로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덮기 위해서 그 상황을 본 증인을 없애는 거예요. 또는 함께 살인을 저지르고 사체를 은닉한 거를 알고 있는 공범, 동료를 청부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경찰 수사 대상이 될 사람을 미리 이제 제거하는 거죠. 나를 그 사람이 부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납치였는데 가출로 치부된 사건이 있나요? 경찰의 무관심 때문에 골든타임이 날아간 사례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약취 유인 사건 중에 대부분은 아주 어린이들 말고 중고등학생이나 청소년들은 가출 또는 어떤 이탈로 처음에는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좀 기다려 봅시다. 가출일 수도 있으니까 뭐 꼭 약취 유인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겠냐. 뭐 이런 식의 대응이 있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범죄 동기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SNS나 길거리로 유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숙박업소나 타지로 데려간 후에 범죄 발생이 일어나는 경우가 뭐 간혹가다 보도가 되는 경우가 있고, 가출팸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가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이제 범죄 조직이죠. 뭐 팸은 패밀리인데, 근데 중요한 건 이러한 조직을 운영하는 배후에 범죄 조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고아나 내가 결혼을 엄마 아빠가 새로 재가를 했는데 뭐 의붓 아빠, 의붓 엄마가 너무 싫어서 나는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나가겠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잘 곳과 먹을 곳이 필요한 친구들을 그 또래 아이들을 투입시켜가지고 현혹을 해가지고 가출팸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동을 하게 만드는데, 뭐 중고거래 사이트를 미끼로 해서 우리 당근이나 이런 거 요즘에 범죄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가출 청소년들을 끌어들여서 처음에는 유인을 하지만, 유혹을 하고 유인을 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감금을 하게 되고, 뭐 이 친구들에 대한 어떤 범죄 동원이나 궁극적인 어떤 사기 행위, 뭐 이런 것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부산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가출팸의 형태로 고등학생을 장기 적출, 장기 밀매에 동원한 사례가 실제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 경우. 장기 매매는 의사, 병원, 브로커까지 얽혀야 가능한 범죄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장기 매매가 이뤄지고 이런 목숨이 걸린 범죄는 얼마나 잔인하게 진행되나요? 일단 장기 매매나 장기 밀매를 제가 초기에 이런 얘기들을 유튜브나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면, 자동차 부품이냐 장기가 그냥 아무 때나 떼가지고 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건 의사도 들어가야 되고, 또 의사가 경제적으로 부유할 확률이 높은 직업인데 미쳤다고 그런 범죄에 개입을 하냐, 이런 악플들도 올라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 매매는 장기 적출하는 수술을 동반하기 때문에 의사도 있어야 되고 병원도 있어야 되고 그를 연결시켜주는 브로커까지 있어야 되고, 이게 광범위한 어떤 시스템이라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뇌사기라는 기계도 존재를 했습니다. 뇌사기가 뭐냐면 일반적인 사람의 머리를, 측두부를 때려가지고 뇌를 실제로 사망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사라는 건 몸은 살아있는데 머리가 죽은 상태를 뇌사라고 하는데, 멀쩡한 사람을 뇌를 죽여서 뇌사 상태를 만든 다음에 장기를 적출하는 거를 충칭경찰학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러한 기계를 발명해내고, 그 발명한 거에 대해서 국가에서 특허까지 줍니다. 그래서 중국이란 나라는 국가적으로
장기 적출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도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고, 파륜국이나 위구르, 독립이나 이러한 것들을 외치는 사람들, 파륜국의 수련자들,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사형 언도를 주로 많이 했는데, 사형수들이 이러한 희생양이 돼서 산 사람이 장기가 적출되는 그러한 일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미국의 TIP 보고서라고, 미국 국무부에서 운영하는 TIP 보고서예요. 이제 트래피킹이라고 하는데, 트래피킹 인 퍼슨, 인신매매 보고서의 약자입니다, 그게 사실은. 그래서 인신매매나 어떤 국제 인권단체, 영국이나 미국의 이런 단체에서 중국의 이러한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를 하니까 2015년도에 중국에서 우리는 더 이상 사형수에 대한 장기 적출을 하지 않겠다라고 세계적으로 공언을 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그전까지는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한 것들에 대한 증언이나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나 병원이나 브로커가 전방위적으로 시스템처럼 개입이 되어야 진행될 수 있는 게 장기 적출이고 장기 밀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뭐 많이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오건 트래피킹이라고 해서 장기 밀매는 개인이나 단독 범죄가 당연히 아니고 시스템이 움직여야 되는데 중국처럼 국가적인 차원에서 움직인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장기를 필요로 하는, 내가 장기만 있다라면 생명을 연장할 수 있고 살 수 있다라는 대한민국의 수요가 5만 명 정도 되고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2000년에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새롭게 제정을 합니다. 제정을 하면서 장기를 아무렇게나 팔고 사는 걸 불법으로 만들고, 가족이나 친족 관계에 어떤 특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들의 자발적인 기증의 방식으로만 하는 것만 합법화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오는, 기증에서 나오는 장기가 한 해에 5천 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5만 건의 수요가 있는데 실질적인 합법적인 공급은 5천 건이고, 기증하는 사람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돌아가시거나 뇌세 상태가 되어야 또 수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술이 이루어지는 건 400에서 600건밖에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장기 수요는 5만인데 실질적인 공급은 500이니까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990년대나 2000년대 초반, 2010년대 초반까지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원정 장기 이식 수술을 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사건이 문제가 일어나서 재수술을 한 사람도 있고 그냥 돌아가신 사람도 있고 지금까지 다행히 잘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장기 이식 수술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됩니다. 기증의 어떤 그런 순서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가서 일주일, 2주일, 짧으면 한 달 안에도 수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어떤 걸 이야기하겠습니까? 공급자원들이 계속 대기하고 있다는 거를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문제들이 제기가 됐고, 중국 정부에서 우리는 더 이상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런 밀매, 그러니까 매매인데 불법적인 매매를 밀매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이런 장기 밀매 시장은 오히려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미얀마나 캄보디아나 필리핀이나 이런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스며들어가서 진행되고 있다는 게 보도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법 장기 거래 시장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되는 장기와 가장 충격적이었던 흥정 방식은 무엇인가요? 일단 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가장 비싸게 거래되는 거는 심장으로 봐요. 근데 심장으로 보는 이유는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신장을 먼저 말씀드리면 콩팥이죠.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은 게 콩팥입니다. 신장. 전 세계적으로 투석 환자도 매우 많고 불법 시장에서도 가장 흔히 거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그렇게 적진 않다. 그게 신장이고, 국제 어떤 보고서에 따르면 신장 한쪽 가격이 만에서 많게는 20만 달러 사이에서 거래가 된다. 동남아시아 이런 데는 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에도 우리 돈으로 거래가 되고, 비싼 데는 1억까지도 넘어갑니다. 이런 거는 뭐 그런 어떤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수요가 많으면서도 가격의 스펙트럼이 큰 것이 신장이고, 주로 판매자는 경제적 취약층, 뭐 개발도상국의 주민들, 또 구매자는 부유층 환자라는 구조가 드러나고, 이제 신장 다음에는 이제 간인데,
간은 재생 능력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일부가 절제되어도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불법 시장에서는 10만에서 15만 달러에 거래가 된다. 그 다음 심장을 말씀드리면 신장이나 간 등은 사람이 사망한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있는 상황에서 수술이 가능한데 심장이라는 건 사망하지 않은 상태, 즉 살아있는 상태에서 강제 적출만 할 수가 있는 게 심장입니다. 고로 뇌사자 같은 경우가 이제 몸은 살아있는 경우거든요. 그 뇌사자나 강제 적출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게 심장이고 불법 거래라면 사실상 살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수십만 달러의 가치가 특정이 되고 그러니까 몸 전체와 함께 통째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거래를 하려면 전문적인 브로커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는 확실한데 요즘에는 이제 다크웹이나 SNS를 통해서도 당연히 진행이 돼요. 거기에 보면 이제 신장을 팝니다. 구매자 구함 식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발견된 경우가 있고 그중에는 또 사기 거래인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코인이나 경제적인 이익만 취하고 근데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 다크웹이나 SNS를 통한 온라인 흥정이 가장 많이 또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는 브로커가 개입이 돼가지고 유엔 인권보고서에서 이런 자료가 있어요. 장기 브로커들이 환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누가 더 많이 돈을 지불할 수 있느냐라는 경매를 붙였다라는 보고도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거는 중동아시아나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런 사례가 있고 그 다음은 가장 일반적인 게 납치 감금 후에 강제적으로 적출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캄보디아, 미얀마, 중국 등지에서 납치된 피해자가 장기를 적출당하는 국제 밀매 사례가 여러 차례 국제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장기 매매를 막기 위한 골든타임이 있나요? 골든타임은 사실 뭐 실종 사건에서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그런데 일단 납치가 됐다라면 일단 납치를 안 되게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한데 장기 매매에 관련된 골든타임을 굳이 나누자면 첫 번째 이제 모집하고 유인 단계를 첫 번째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장기 매매 브로커들이 취업 사기나 고수익 알바, 해외 취업 제한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합니다. 보통 온라인으로요.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 청년, 외국인 노동자, 빚을 많이 진 채무자 등입니다. 이 친구들을 많이 노리게 되는데 이런 첫 번째 모집 유인 단계에서의 골든타임 포인트는 온라인 광고, SNS, 커뮤니티에서 고수익 알바, 신체 검사 필요 없는 해외 취업 같은 글을 보면 빠르게 신고 먼저 하시고 거기에 절대 현혹되시면 안 되고 국내에서도 며칠 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실제로 저한테 이제 의뢰 제보가 들어와가지고 당근을 통해 가지고 내가 구인 광고를 낸 거예요. 구인 광고를 냈는데 이분이 프리랜서로 업무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굳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 근데 만나자고 한 곳이 사무실로 오면 되는데 뭐 원룸으로 와라. 아니면은 뭐 어디 뭐 공터에서 만나자. 이런 일들이 있고 만나자고 했는데 그 사람의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특정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유인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절대 응하면 안 되고 실체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사업자 등록증을 여러 개를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그 사업자 등록을 냅니다. 내서 구인 광고를 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이 있다고 해서 또 뭐 넘어가면 또 안 돼요. 그런 거를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2차 골든타임이라는 걸 보면 이동 감금 단계라고 볼 수가 있죠. 피해자가 이제 해외로 실제로 이동을 했고 국내에서 특정 아지트로 유인이 돼서 감금되는 단계, 그걸 2차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피해자의 어떤 통신 기록이 끊겨버리고 자유로운 탈출이 어려워지는 단계가 돼요. 뭐 장소적으로 보면 공항, 항만, 뭐 출입국 기록 관련 어떤 레코딩, 뭐 출입국 기록 관련 그런 단계인 거죠. 해외 송금 내역이 발생할 수가 있고 갑작스러운 연락 두절 등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이제 즉시 탐지하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캄보디아, 미얀마에서 한국인들이 감금된 사건도 초기 동선 추적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조가 늦어진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공항에서 막을 수가 있는 거고
또 현지 공항에서 또 막을 수가 있는 건데 그 2차 골든타임, 이동과 감금 단계의 2차 골든타임을 놓치면 쉽지 않다. 뭐 이런 얘기고.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의료 실행 직전 단계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마지막 골든타임인데 브로커랑 의료진, 환자가 연결돼서 실제 장기 적출 시도가 이루어지는 단계 또는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 단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이때는 이 단계로 들어가면 피해자가 일단 생명 위협에 아주 가깝게 직면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수술이 진행되면 범죄를 막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생존율이 떨어진다. 그렇게 세 가지 정도의 골든타임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가장 첫 번째 모집 유인 단계 이전 예방 단계가 많이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은 많이 주변에도 알려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많다 보니 한국 사회에서 고위층, 부유층이 비밀리에 장기를 사들인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말 그대로 이제 썰입니다. 장기 밀매, 장기 매매에 대한 사례들이 많이 보고된 바가 없기 때문에 권력형 돈이 많으면 뭐 장기 밀매를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지 않냐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뿐이고 뭐 이런 소문이 생기는 이유는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서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에서 아픈 사람들, 장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필요로 하는 사람이 5만 명입니다. 5만 명인데 자발적인 지원을 하는 사람은 5천 명 정도밖에 안 되고 그중에 실질적인 수술이 이루어지는 건 1%밖에 안 돼요. 400에서 600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장기를 공여받고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내 순서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내가 좀 돈이 있고 백이 있고 어떤 루트가 있다면 좀 빨리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수요와 공급 불균형 때문에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는 아까 실제로 중국 동남아시아에서 브로커, 의사, 병원이 얽힌 불법 장기 거래 사건이 적발된 적이 외국의 사례는 많죠.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한국인 환자가 해외에서 불법 이식을 받은 사례도 실제로 적발이 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러한 브로커에게 연결이 되고 가가지고 수술을 받고 이러한 과정을 하려면 가장 첫 번째 이제 경제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정보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뭐 권력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장기 매매 사건에 있어서 훨씬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다라는 거는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탐정으로 일하시면서 실제로 목격했던 충격적인 불륜 사례 있으셨나요? 불륜을 하고 있다는 그 진실이 그 상황은 밝혀지지 않으면 블랙박스인 거죠. 사실은. 예. 하나의 뭐 판도라의 상자가 되는 거죠. 불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놓고 하진 않으니까 숨겨서 하고 그걸 그 자체를 즐기는 것이고 근데 그 진실 자체를 숨기려는 사람들 즉 당사자들 그리고 그거를 캐려는 사람들 뭐 탐정과 같은 사람들 배우자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겠죠. 불륜이라는 걸 감추는 이유는 떳떳하지 않으니까 감추겠죠. 그래서 그 진실이 드러났을 때는 당연히 파국으로 가는데 가장 강력한 거는 이제 배우자에 대한 어떤 신뢰겠죠. 그리고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 아버지가 의사인데 딸들이 2명이 있어요. 딸들이 2명이 있는데 어머니와 딸 둘이 함께 저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아버지의 어떤 불륜을 다 이제 정보 조사를 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딸들이 아버지를 어머니보다 훨씬 더 미워합니다. 저는 그거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아들들은 거기에 신경을 좀 많이 안 써요. 아버지가 바람피는 거에 대해서. 근데 아버지가 바람피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증오할 정도의 그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딸들이더라고요. 큰 딸이 직장인이었고 둘째 딸이 대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인류대학교 다니는 친구였어요. 근데 저희하고 이제 미팅을 같이 하고 있는 와중에 아버지가 이제 뭐 차에서 상간녀와 그런 행위를 한다라는 내용을 제가 이제 리포팅을 하니까 바로 그 아버지한테 그 새끼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되게 혼란스럽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어떤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 아내 배우자의 어떤 충격, 이런 거 플러스 가족, 자녀들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파국이 가장 1차적인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상간녀 또는 상간남도 유부남 또는 유부녀인 경우에 그 유부녀, 유부남의 배우자에게 또 알려버립니다. 또 소장을 보내고 하면 그 집안까지 또 2개의 집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뭐 셀럽이다. 또 뭐 여러 가지 좀 얼굴이 알려져 있거나 사회 지도층이다. 그러면 그 부분까지 자이든 타이든 간에 공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어떤 이미지나 이런 것도 사회적인 위치나 이런 것도 실추가 되죠, 사실. 최근 연예계 정치권 스캔들이 터질 때마다 불륜 증거 수집이 화제입니다. 실제로는 법정에서 통하는 증거와 통하지 않는 증거가 어떻게 다른가요? 법정에서 통한다는 건 이제 증거로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개념인데 사실은 이제 위법적인 거냐 합법적인 과정을 거쳤느냐로 많이 바뀌죠. 법정에서 탐정이 됐든 당사자가 됐든 증거를 내밀었을 때 그 확보한 자료 자체가 공개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호텔 로비나 식당이나 공원이나 길거리 등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은 적법 증거로 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통신사 내역이나 카드 사용 내역이나 숙박업소 출입 기록이나 이러한 내용들은 뭐 법원의 제출 명령을 통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합법적인 절차의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법정에서 당연히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보고 이에 따라서 이제 증거로 채택이 되는데,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면 본인의 권리 범위 내에서 확보한 자료.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안에, 내가 살고 있는 집 안에 그 안에 있는 CCTV를 통해 가지고 불륜의 내용이 나왔다거나 본인의 소유의 차량 안에서 발견된 어떤 불륜의 흔적이나 영수증 이러한 것들은 다 제출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스스로 본인이 불륜을 인정하게 하는 내용들의 대화들, 이러한 것들도 효력이 있어요. 그걸 당사자의 자백이나 진술이라고 보는데, 하지만 대화는 본인 계정에서 합법적으로 확보해야 하지 그 사람의 핸드폰을 뒤져서 하면은 불법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개된 장소, 합법적인 절차, 본인의 권리 범위 안에서의 확보한 자료, 당사자의 자백 진술, 이런 것들이 적법 증거, 즉 법정에서 통하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법 증거라는 것도 이제 있겠죠. 법정에서 통하지 않는 증거. 누가 봐도 이 사람이 불륜을 한 거는 맞는데, 이에 반해서 이제 법정에서 불법으로 볼 수 있는 증거인데,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이 불륜을 했고 누가 봐도 상간녀로 특정이 되는 걸 증명하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불법적인 절차, 즉 절차적 하자가 있다. 위법 수집된 증거다라고 해서 법정에서 쓰지 않는 경우의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보통 이제 형사 사건에 있어서는 위법 수집된 증거는 배제가 100% 됩니다. 근데 배우자 외도나 이런 건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는 위법하게 됐을지라도 증거로는 채택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위법하게 한 행위 자체를 형사적으로 처벌을 별도로 하되 수집된 증거 자체는 민사소송에 증거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의 판례였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민사소송에서도 증거 능력을 거부해버리는 사례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즉 내가 형사처벌 받을 각오하고 몰래 녹음기 설치하고 위치 추적기 붙여가지고 하겠다.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이제 증거로 채택을 하지 않는다. 민사 사건에서도 그런 사건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위법적인 증거, 적법하지 않게 수집된 증거는 어떤 게 있냐면 가장 많은 게 녹음하는 거예요. 도감청하는 겁니다. 제3자가 몰래 설치한 도청장치, 호텔방이나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넣은 경우에 해당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상대방도 이야기하고 있을 때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은 합법이에요. 내가 녹음한다고 고지하지 않아도 내 목소리가 들어간다면 내 목소리가 포함된 타인과의 대화는 합법으로 봅니다. 그러나 내가 빠지고 내가 없는 자리에서 그들의 대화를 내가 제3자 입장에서 녹음을 한다면 이게 이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청기 설치하는 거. 당사자의 일방적인 동의가 없는 대화 녹취는 엄격히 불법으로 일반적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생활 침해 촬영인데, 아까 공개된 장소나 공원이나 이런 데 촬영하는 거는 합법적인 확률이 매우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반해서 밀폐된 공간, 뭐 방 내부나 호텔 객실이나 차량 내부를 찍는 거, 이런 거는 위법행위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또 건조물 침입이나 주거 침입이 될 수가 있고, 심지어는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이 될 수도 있어요. 불법 녹음과 사생활 침해 촬영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이제 해킹이나 무단 접근인데, 배우자의 핸드폰을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해제하고 카톡이나 사진을 핸드폰으로 보는 거예요. 그거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법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민사에서도 법적 효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건 조심하셔야 된다. 우리가 법이 보면 형법이 있고 민법이 크게 나누어서 있는데 형법, 살인, 강도, 강간 이런 거는 아무리 살인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찾아냈어도 그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체득이 됐다라면 그거는 아예 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경찰관이 사람을 고문하고 협박해가지고 진술을 받아냈다. 쓸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형사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위법 수집 증거는 무조건 적용이 100% 안 돼요. 근데 민사적인 거는 채권 채무나 위자료 청구 소송, 이것도 배우자 외도도 위자료 청구 소송, 민사 소송이거든요. 전과가 올라가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민사적인 경우에는 내가 무단으로 녹음을 좀 했고 위치 추적기를 좀 붙였고 무단으로 카메라를 찍었다 손 치더라도 이 부분을 상대방이 나를 고소를 하면 형사 처벌은 받지만 그로 인해 지득된 어떤 그러한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불륜의 증거로 써왔어요. 그게 훨씬 더 많았어요. 근데 최근의 사례는, 저는 이제 많은 변호사분들하고 일을 하니까 최근의 사례는 아예 이런 걸 하지 마라, 의뢰인한테. 이거 어차피 쓰지도 못한다. 그냥 단지 사실 확인용으로 본인만 알고 있는 정도로는 쓸 수 있겠죠. 녹음기를 설치해서 이 사람이 불륜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정도는 찾아낼 수 있지만 내가 방문을 열고 들어가가지고 머리카락을 줍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도의 사실을 확인용으로 쓸 수는 있지만 법정 제출용으로 했을 때는 민사에서도 증거로 채택을 안 해주는 경우가 훨씬 더 높다. 100%는 아닙니다. 근데 훨씬 더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불륜은 의외로 가까운 사이에서 많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일상적으로 자주 마주치는 사람이었을 때 의뢰인의 반응은 어떤가요? 일반적으로 불륜을 하는 거는 가까운 거랑 먼 거를 크게 일단 나눠놓으면 먼 거는 오픈챗으로 많이 해요, 요즘에. 어플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술집, 룸사롱 같은 데 가서 마담들하고 또 많이 해요. 이거는 멀리 있는 그런 개념이고, 가까운 사이는 말 그대로 오피스 와이프나 오피스 허스번드, 직장 내에 또는 가까운 친구,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남편의 여자친구가 아니고 내 여자친구랑 남편이 바람피는 경우가 충격인 거죠. 일단 이분들의 반응은 충격과 배신입니다. 가장 흔한 초기 반응이죠.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라는 것도 충격인데 내가 믿었던 배우자한테도 충격을 받았고 나랑 몸을 섞고 결혼을 하고 내 인생을 갈아 넣었잖아요. 아이도 낳고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걸 했다라는 거고 결혼은 나의 어떤 선택인 거거든요. 근데 내가 선택을 잘못했구나라는 거에 대한 자괴감도 오겠죠. 그래서 이러한 믿었던 남편, 그리고 이 믿었던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의 친구나 나의 동네에 내가 알고 있는 여성이거나 가까운 지인과 바람을 폈을 때 이중으로 충격을 받죠. 충격과 배신감이 매우 큽니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라면 덜 괴로울 것 같다라는 얘기도 하죠. 가족, 친구 관계까지 동시에 당연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심리적 타격이 엄청납니다. 충격과 배신감. 두 번째는 그 이후에 이제 분노와 수치심이 두 가지가 올라오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걸 알면 내가 뭐가 되지? 수치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고 가까운 지인과의 불륜은 사회적인 망신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 단순 이혼 문제를 넘어서 대인관계 전체가 흔들리는 위기가 옵니다. 그러다가 폭발, 심리적인 분노가 폭발하는 경우 그래서 그 여자를 막 찾아가는 행동을 하기도 하고 가가지고 폭행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분노와 수치심이 함께 일어나는 게 두 번째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좀 시간이 좀 지나면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이 관계 전체에 대한 불신이 생겨요. 불신. 그래서 내가 남편의 외도나 아내의 외도로 이혼을 경험한 사람은 그 이후에 어떤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재혼을 하거나 다시 애인을 만나손 치더라도 그 트라우마를 그 사람한테 풉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는, 그전보다 훨씬 더 믿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또 마찬가지로 나의 어떤 가까운 지인이나 이런 사람들과의 전체적인 불신이 확산이 되죠. 내가 맺은 모든 인간관계가 신뢰할 수 있을까? 말 그대로 좀 이상할 정도의 극단적인 의심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직장, 모임, 가족 관계까지 회의감을 느끼고 본인 스스로 이제 그 사람들을 안 만나고 사회적인 고립을 자초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냉정한 대응을 결심하는 경우인데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대신 이제 정상 약간의 멘탈을 좀 유지를 하기 시작하면서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할 건지, 양육권 확보는 어떻게 할 건지, 법적으로 상간녀, 상간남을 또 어떻게 응징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철저히 준비해서 정리하겠다는 태도가 생기기도 하는데
고위층, 뭐 약간 좀 권력을 갖고 있는 고위층이나 자산가들, 뭐 이런 사람들일수록 훨씬 더 아까 말씀드린 충격, 배신감, 분노, 수치, 불신 이런 것들이 조금 빠르게 정리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냉정하게 증거는 법정용 증거를 찾아내고 변호사를 빠르게 선임해서 합리적으로 함께 대응하고 이러한 부분들까지 가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좀 냉정해지고 그런 방식으로 갑니다.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의 분류는 일반 사람들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권력형 불륜이라고 명명을 하니까 조금 선입견이 생기긴 하는데 옛날에 뭐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러는 시대가 이제는 아니기 때문에 뭐 경제적으로 조금 힘든 사람들일지라도 많은 정보에 노출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인터넷이나 뭐 지식인이나 카페나 유튜브나 이런 커뮤니티나 어떤 정보 툴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확보하기 때문에 권력형이라고 일반인들과 뭐 그렇게 다르거나 일반인 입장에서도 권력형 불륜과 많이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하지만 공통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 뭔가 좀 사회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기는 합니다. 보안하고 은폐하는 그런 기술을 조금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죠. 뭐 휴대전화를 2개 사용한다든가 휴대전화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6개까지 사용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또 해외나 제3국에 계좌를 만들어서 재산을 은닉한다거나 뭐 해외 메신저들에 대해서 많이 능숙하게 활용을 한다거나 뭐 CCTV 사각지대를 지우거나 블랙박스를 지우거나 이런 거는 일반인하고도 많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흔적이긴 한데 어쨌든 보안 은폐 기술이 조금 더 스펙트럼이 넓다. 두 번째는 법률이나 언론을 가지고 활용을 많이 한다. 변호사 로펌을 선임해서 증거 채택 자체를 막으려고 하거나 언론 플레이를 해가지고 언론 보도를 차단하거나 그에 관련된 어떤 법적인 소송 또 언론 중재위를 통한 어떤 방어 이런 것들을 많이 아는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일부는 사생활 침해를 내세워서 역으로 내가 먼저 고소하기도 한다. 내가 먼저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고소하겠다라고 이제 겁박하는 경우도 있다. 법률, 언론 방패막이 하는 특징을 두 번째로 보이고 세 번째는 이제 조직적인 은폐인데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수행비서들이 있어요. 운전기사들. 자,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거짓 알리바이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목격자를 세워주는 겁니다. 그다음 호텔이나 고급 식당, 리조트 같은 곳에서 불륜을 많이 하니까 증거 확보 자체가 접근이 일반인들이 어려워요. 뭐 고가의 아파트는 뭐 배달기사가 들어가기도 쉽지 않고 이런 거하고 또 좀 비슷한 개념입니다. 어쨌든 권력형 불륜의 특징은 한 4개 정도, 3개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또 이제 추적 자체를 막기 위한 수단들이 부가적으로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의뢰인이나 조사자, 탐정한테 오히려 내가 널 고소하겠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개인정보 유출로 고소하겠다. 뭐 이런 거죠. 의사나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내분들, 사모님이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증거를 잡았는데 결국은 이혼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돈이 되게 없는 사람은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재산분할 받을 게 없어가지고 이혼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돈이 너무 많은 사람들, 정말 재벌들은 증거를 잡아도 안 하는 거죠. 왜? 해봐야 우리나라 법에서 뭐 2천, 3천 던져주면 끝이니까. 그럼 내가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하는 게 맞나라는 회의감이 드는 거고 또 자기가 누려왔던 어떤 부의 어떤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쉽게 포기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바람핀 사람이 떳떳하게 오히려 뭐 뻔뻔하게 이혼해 뭐 얼마 던져줄 테니까 재산 뭐 이만큼 줄 테니까 이혼하자 이런 식으로 뻔뻔하게 나가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그걸 견줄 만한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 실질적으로 이혼을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오히려 뭐 뻔뻔하게 내가 너 고소하겠다. 내가 아는 변호사 통해서 니네들 뭐 털어버리겠다. 이런 협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증거를 잡은 제3자에게 뭐 돈을 주거나 아니면 인맥을 이제 동원해서 좀 입막음을 시도하거나 뭐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또 반대로 역추적을 할 수도 있어요. 뭐 전문 보안 인력을 사서 자신을 감시하는 흔적을 오히려 찾아내라. 그리고 나를 조사하고 있는 사람을 조사해봐라. 이런 경우도 생기고 돈이 있으니까 사설 해커들을 동원해서 역으로 조사자의 동선을 보거나 휴대폰 컴퓨터를 들여다보려고 시도한 경우도 있다. 경제력이 있다라면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혼 소송을 진행을 할 때
유책 배우자라고 해가지고 재산을 완전히 다 뺏기고 이러질 않아요. 유책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재산을 뺏기고 모든 재산을 주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재산 분할과 아이 친권 양육권 분할과 유책 배우자의 개념은 좀 다르게 돌아갑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역으로 다시 비교해 설명을 드리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게 민사에도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혼 소송에 그게 등장을 안 합니다. 아직은. 더 이해하기 쉽게 하면 SK의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이사장하고의 이혼 소송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처음에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태원 회장에게 좀 이롭게 판결이 났다가 2심에서는 굉장히 불리하게 나왔거든요. 그게 일종의 지금 현재 SK 어떤 주식 가치를 얼마로 평가해가지고 전 재산의 몇 %를 줘라 이런 판결을 2심에서 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타이거 우즈 같은 경우에도 이 섹스 중독 때문에 여자들을 많이 만나고 불륜을 하고 이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냥 불륜하고 지금처럼 뭐 2, 3천 주고 2, 3천 주고 2, 3천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판사가 볼 때 징벌적 손해배상, 즉 타이거 우즈 당신 재산의 몇 %를 아내한테 줘라. 이러면은 2, 3천이 아니고 2, 300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형벌적인 어떤 징벌적인 느낌의 재산적인 처벌을 하는 개념의 민사 판결이거든요, 이게. 우리나라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이 많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사회 지도층이나 재산이 엄청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혼 소송을 당했을 때, 불륜했을 때 판사가 전 재산의 3분의 2를 줘라 이래버리면 훨씬 더 이 억제력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그렇게 많이 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반인과의 권력형 불륜과의 차이를 한마디로 본다면 이 드러날 경우에 정치적, 사회적 타격이 일단은 크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위기 관리 모드로 좀 주도 면밀하게 이렇게 컨트롤을 한다. 이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탐정님이 실제로 목격한 불륜 현장 중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무엇인가요? 형이 자기 재수씨 조사를 의뢰를 시킨 건데 아내에 대한 조사가 아니고 자기 남동생의 와이프, 그러니까 자기의 재수씨를 조사를 해달라. 아이고 왜 남편이 고소권자가 될 거고 소송권자가 될 건데 본인이 하냐. 그러니까 동생은 좀 특수 직업에 있기 때문에 연락이 쉽지 않고 형한테 해달라고 했다. 그래서 조사를 하는데 그 여자분이 실제로 남자친구가 있는 거예요. 상간남이 있어요. 상간남이 있어서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 와중에 그 의뢰인의 남동생이 실제로 등장합니다. 남동생이라 하면 그 여자, 조사 대상자 여자의 실제 남편이죠. 의뢰인의 남동생. 근데 둘이 해맑게 쇼핑 다니고 밥 먹으러 다니고 그런 모습을 제가 포착을 해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안다라면 저렇게 같이 돌아다니기가 쉽지 않은데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의뢰인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대답을 특별히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간남의 실체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이 과도할 정도로 흥분을 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피해자인 양. 거기서도 또 이상함을 느꼈고 세 번째는 그 남자의 상간남에 사는 곳이 땡땡 오피스텔이다. 그 오피스텔의 호수를 좀 알아봐 달라. 내가 도저히 못 알아내겠다. 그게 무슨 소리죠? 알고 봤더니 그 재수 씨의 차에 위치 추적기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형이 직접 붙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동생, 즉 남편도 같이 위치를 공유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래요. 자기만 위치를 확인하고 있었대요. 거기서 이상함을 느꼈죠, 제가.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남동생이 있고 남동생의 재수 씨, 남동생의 와이프 재수 씨가 있는데 자기랑 재수 씨랑 내연관계래요. 그러니까 자기 남동생의 아내와 재수 씨와 내연관계인 거고 그 아내는 또 다른 남자를 또 만나는 거죠. 그게 좀 충격적이었고 그렇습니다. 뭐 식당, 모텔 이런 데서 이제 스킨십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의뢰를 했는데 남편이 좀 이상하다. 남편이 아침에 7시에 출근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5시에 출근한다. 2시간 일찍 나간다. 뭔가 좀 이상한데 들어왔을 때도 뭔가 좀 우리 외도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런 전형적인 의심을 하기 시작하니까 의뢰를 했는데 아침 7시에 출근하는 사람이 5시에 나가는 이유는 5시에 새벽에 붙어보니까 출근한 이후에 차를 끌고 밖으로 나갔다가 도로가에 차를 대고 걸어 들어오면서 자기 집 바로 앞동으로 걸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그 앞동에 들어가서 몇 동 몇 호까지 들어간 거 확인하고 의뢰인한테 얘기했더니 충격을 받는 거죠. 왜? 자기가 초등학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초등학교 앞에 가면은 이제 학교 이렇게 애들 픽업해서 데리고 오고 할 때 다른 엄마들하고 친해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에 조금 이렇게 친해지다가
금요일 날 저녁에 치맥도 먹고 좀 친해진 거예요, 동네. 그러니까 아이의 학부모들하고 친해진 거죠. 동네에서 치맥 먹고 같이 놀고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그 아내분들 중에 세 집이 친해졌는데 한 남편이 퇴근하는 중에 전화를 해서 당신도 여기에 참석해. 같이 참석을 했고 그러면 뭐 자기 남편도 불러봐 해서 모임이 된 거예요. 커플 모임이 된 거예요. 거기서 내 남편과 그 언니 하는 학부모 여성분과 눈이 맞은 거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그 집을 들락날락 거리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학부모들 모임하는 자리에서 다리로 이렇게 그 여자가 자기 남편 다리를 이렇게 허벅지를 만지고 건드리고 이랬던 것들이 나중에 이제 계속 진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가까운 사람 안에서의 충격적인 사실이었죠. 그게 또 이제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오히려 안 걸릴 것이고 안 걸릴 것이라 생각을 하고 가까운 사람이니까 내가 뭐 불륜하러 멀리 가는 게 아니고 같이 치맥 먹으면 술자리 하면서 그런 짓들을 하면 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 마음과 동시에 약간 스릴을 즐기는 그런 심리도 들어가 있습니다. 좀 충격적이었죠. 불륜을 한 사람이 의뢰인의 두세 배 보수를 약속하면서 모른 척 해달라고 한 현장도 있나요? 이게 이제 이중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일종의. 그러니까 의뢰인이 나한테 대상자 조사를 의뢰를 했는데 이 대상자가 돈이 되게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대상자한테 찾아가서 뭐 그런 어떤 공갈 짓을 하면은 그 사람은 그 증거를 없애줘라. 내가 돈을 더 많이 주겠다. 이런 회유가 들어오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는 1차적으로 볼 때는 노출이 됐다는 말이죠. 노출이 됐거나 아니면 내가 나쁜 짓을 하려고 그 사람한테 정보를 노출하려는 시도를 했거나 그래서 노출을 했다라면 수준 미달의 어떤 탐정이 되는 것이고 또 그거를 가가지고 돈을 가지고 그쪽에 가가지고 정보를 흘리는 행위를 했다라면 엄연한 불법 행위가 되는 거고 부도덕한 행위가 되는 거니까 둘 다 탐정으로서 자격이 없죠.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경우를 겪어본 적도 없고 일단은 의뢰인이 의뢰를 했다라는 건 탐정을 믿고 했다라는 거고 신뢰와 우선 계약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당연히 지켜야 되고 그다음 불륜 당사자의 돈을 받고 사건을 덮는 순간에 직업적인 신뢰는 당연히 떨어지는 거고 회유를 시도하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그 사람이 대상자가 회유를 나한테 시도한다 그러면 그 자체도 증거로 남기고 의뢰인에게 그대로 보고를 해버리겠죠. 그래서 의뢰인과의 신뢰. 요즘은 사람을 직접 납치하지 않고 개인정보와 가족 사진을 인질로 잡는 디지털 납치가 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그렇죠. 인터넷 뱅킹 자체 인프라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커졌고 그리고 디지털 자산이 많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이나. 그래서 뭐 온라인으로 다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커지겠죠.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뭐 현금을 쓰지 않잖아요, 보통. 피해 의뢰를 받은 적은 간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역량이 못 돼요. 왜냐하면 그냥 경찰의 사이버 수사 쪽에 연결을 제가 시켜주거나 직접 신고하게 만듭니다. 또는 좀 입체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가장 많은 게 이제 SNS에 우리 아이들 사진 올리는 경우 있거든요. 그 SNS에 올려둔 아이들 사진을 갖다가 음란한 어떤 자료와 합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이걸 유포하겠다. 이런 경우는 이제 디지털 포렌식과 계정 추적을 병행을 해야 되는데 이건 수사기관에서 해야 되는 거고 일단 IP 단서를 찾아내고 동시에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IP가 전부 다 해외 서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경찰에 신고를 해도 경찰에서 돌아온 대답은 해외에 IP가 발견이 됐고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이거 신고해봐야 IP가 다 해외에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 경찰관들도 일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큰 문제다. 그래서 가족 사진을 갖다가 도용해서 하는 가족 사진 협박형 이게 가장 많고 그다음 계정 자체를 훔치는 거예요. 의뢰인의 이메일이나 카톡 뭐 계정이나 이런 거 해킹 많이 당하거든요. 계정 탈취형인데 의뢰인의 이메일 계정이 해킹을 당해서 그 안에 있던 가족 간에 주고받은 사적인 내용, 뭐 애인과의 어떤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을 절취합니다. 절취해서 이러한 내용을 인지를 삼아서 금전을 요구하고 뭐 결국 이제 계정 복구 절차와 법적 대응을 통해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계정 탈취형 사이버 범죄이고 세 번째는 다크웹에서 많이 발생이 되는데 네 정보를 다크웹에 올리겠다라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경우고 뭐 블러핑이라고 해서 허세를 뜻하는 건데 다크웹이라는 개념을 일반인들은 사실 들어가는 경험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양파를 뜻하는 어니언이라는 앱을 통해서 들어가는 건데
IP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익스플로어나 옛날 이제 요즘엔 크롬이나 이런 걸로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IP나 이런 주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망으로 연결돼 있는. 근데 그 IP에 어떤 주소지가 나오는데 범죄에 활용되는 거는 외국에서 외국 IP를 쓰고 이런 개념인데 다크웹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외국에도 그렇고 국내에도 그렇고 IP 자체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있는지. 뭐 어니언스라고 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한국 IP로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IP를 한번 거기서 이제 걸르죠. 그럼 갑자기 영국에 있는 IP가 잡히거나 뭐 폴란드에 있는 IP가 잡히거나 중국에 있는 IP가 잡히거나 접속할 때마다 IP가 다르게 뜨게 설계를 해놓은 게 다크웹이거든요. 그러니까 추적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게 다크웹이라고 하는데 자, 다크웹에다가 유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처음에는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크웹은 마약 거래나 뭐 아동 포르노나 총기 거래나 이러한 것들이 뭐 장기 밀매나 인신매매나 이러한 것들이 횡행하고 각종 불법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뭐 CIA나 FBI나 이런 데도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나라 국정원도 그렇고 들어가서 수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다 유포를 한다라는 건 일반인은 많이 와닿지 않지만 2중, 3중으로 어떤 일이 거기서 벌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협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족사진, 계정 탈취, 다크웹 유포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사이버 범죄는. 다크웹에서 아이들의 사진 및 위치 데이터가 사고 팔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거래의 실체가 사실인가요? 다크웹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우리나라 사례는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되는 거일 수도 있고 진행 중인데 거래가 실제로 안 벌어지는 거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직 지금 발각을 많이 못하는 것 같고 외국의 사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유아 아동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판매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다크웹에서 영아 및 아동의 개인정보가 거래된다는 보고인데 아기들의 이름, 생년월일, 우리로 따지면 주민번호 그런 것들이 유출되어 거래된 사례가 있었고 미국과 기타 몇몇 국가에서 학교 데이터베이스를 해킹해서 또는 랜섬웨어를 공격해서 그 아동의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그 유출된 개인정보가 다크웹 안에 버젓이 막 떠다니는 경우 그러한 게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정확한 위치 데이터를 거래한 정황이 있는데 한 매체에서 데이터 브로커들이 정밀한 위치 정보, 아동 정보를 거래한다는 보도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 구글 타임라인 같은 데 들어가면 내가 몇 날 며칠 어디에 어디 갔다라는 거 기록이 다 남거든요. 그게 구글의 지도 앱에 들어가면 타임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불륜증거를 찾을 때도 이런 걸로 많이 잡는데 이 사람이 어디에 갔다라는 거 자체적으로 구글이라는 회사에서 우리 정보를 다 수집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러한 정보 자체는 사실 개인정보거든요. 근데 그 개인정보들을 사고 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항상 뭐 8월달 여름에는 와이키키 해변으로 뭐 휴가를 가고 어디를 가고 그 사람의 이름, 생년월일, 주민번호 등과 같은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동선을 알고 있는 거, 이 사람의 위치 정보를 안다라는 거는 치명적인 개인정보입니다. 우리가 인신매매로 악용이 될 수도 있고 이 사람의 어떤 사생활이 노출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범죄 타겟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브로커, 쉽게 얘기하면 데이터를 말 그대로 이제 사고 파는 그런 사람들이 정밀 위치 정보와 아동 정보를 거래한다라는 보도가 실제로 있었고 미국에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거의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할 정도의 실시간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거래가 되는 거냐 아니면 이 사람의 최근 1년, 10년, 1개월, 1주간의 그동안의 어떤 타임라인에 대한 스냅샷을 거래를 하는 거냐는 아직 구분이 안 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두 번째 과거 수집된 위치 스냅샷도 매우 위험한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고 주로 이제 미국 내 데이터 브로커 시장에서 이런 실태를 다룬 매체의 뉴스들이었고 한국이나 동남아시아 기반의 사례가 언론에 공개된 거는 아직까지는 거의 없는데 앞으로는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다크웹에는 많이 정보들이 돌아다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우리나라 전 국민의 이름과 주민번호까지는 아니더라도 생년월일까지 개인정보거든요. 이 전 국민의 생년월일 또는 주민번호가 다크웹에 저장돼 있고 어떤 조직에서 가지고 있다라는 첩보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보유하고 있다라는 조직이 중국계 조직입니다. 이건 제가 정보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가 확인이 되면 정보라고 부르는데 아직은 첩보 단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다크웹에서 있다라는 건 제가 들어봤고, 또 한 가지는 이 개인정보 가지고 앞에 생년월일이 있고 뒤에 뒷자리를 많이 가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뒷자리가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 주민번호의 뒷자리가 총 7자리인데 앞에 첫 자리는 남자, 여자를 뜻합니다. 일은 남자, 일은 여자. 그 다음 둘째, 셋째 자리 2자리는 출생 지역을 뜻해요. 그 이후에 그 숫자들은 어쨌든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 어떤 사람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있는데 뒷자리가 다른 경우가 많은데 이 뒷자리를 조합해서 뒷자리를 찾아내는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좀 들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다크웹에서 보관되고 있다라는 거는 제가 실제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한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는 아직은 수면화가 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 신원을 도용하거나 뭐 신용사기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인데 미국의 유아의 이제 사회보장 번호, 우리나라의 이제 주민번호처럼 유사한 건데 이러한 것들이 뭐 비슷한 얘기긴 합니다. 다크웹에서 돈을 받고 판매가 된다라는 보도도 있었고,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후에 이걸 가지고 이제 론을 할 수가 있죠.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개설하거나 아이의 명의로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에 악용이 될 수가 있고, 이러한 자료들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아이에 대한 어떤 유괴나 납치의 툴로 활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성적 착취 콘텐츠와 연계된 뭐 아동 이미지가 거래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동 성착취물, 그러니까 뭐 우리 로리타 같은 아동 포르노 이런 건데, 사진이나 영상 등 뭐 이런 것들을 유포하고 거래하는 것이 이제 다크웹에서 활발히 이루어져 왔고 수사돼서 적발된 사례들도 많다. 이거는 이제 역시나 우리나라 사례는 아직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참 할 게 많죠. 우리나라 당국에서. 이미 존재하는 사진이나 영상 자료의 공유 또는 거래 쪽이 중심이고, 실시간 위치, 가족사진, 인질, 거래 형태는 아직은 보도된 바는 드물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가짜 불륜 영상, 가짜 납치 영상을 빌미로 한 협박 사건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실제 사례는 뭐 우리가 아직 탁 와닿는 사례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아까 뭐 동남아시아에 납치돼가지고 뭐 이런 경우는 실제 그 사람의 얼굴 가지고 이렇게 협박을 하고 이런 경우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대통령 선거할 때 상대 측의 어떤 목소리가 그대로 카피돼가지고 미국이나 한국의 선거에서도 그런 경우가 등장했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뭐 어떤 모 정치인이 누구누구를 지지한다라거나 어떤 공약을 발표했다라는 걸 가짜 뉴스가 퍼지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딥페이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딥페이크로 일단 합성물을 제작을 하죠. 그 절차를 보시면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일단 AI 딥페이크 프로그램에 입력합니다. 피해자의 얼굴 사진은 주로 여러분들의 SNS나 프로필이나 블로그 등에 공개된 자료죠. 그 자료를 퍼다가 AI 딥페이크 프로그램에 입력을 한 다음에 불륜 장면, 성적 영상, 납치 상황 등을 합성해서 가짜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 얼굴을 갖다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협박 메시지를 발송하겠죠. 이메일,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으로 이 영상을 가족회사에 유포하겠다, 돈을 보내라 라고 협박을 하고, 일부는 영상 링크까지 첨부를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만들어낸, 조작된, 진짜인 척하는 위장된 그런 링크가 될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의 핸드폰까지 만약에 해킹이 됐다, 그러면 그 핸드폰 안에 있는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내용이 다 발송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해자의 자녀 사진, 가족 사진을 함께 보내면서 우리가 너를 알고 있다는 식으로 심리적인 압박을 강화하고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의 이제 특징이 요즘에는 뭐냐면, 그 캄보디아나 동남아시아에 이렇게 감금된 사람들도 돈을 보내라고 할 때 대부분 비트코인으로 보내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요즘에는 가상화폐, 즉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로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적이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피해 액수를 추정할 수가 없을 정도로 피해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나 수사기관의 이런 대응이 많이 앞서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주빈 사건과 같은 성착취 범죄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신고를 하지 못한 피해자들의 심리 상태는 어땠나요? 일단 이거는 뭐 겪어본 사람만 알 수가 있는데, 일단은 공포스럽겠죠.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이름, 학교, 가족 정보까지 확보한 뒤에 실질적으로 퍼뜨리겠다라고 협박을 하니까 그 협박을 받은 사람은 엄청난 공포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언제 누구에게 유포될지 모른다라는 공포가 엄청나겠죠. 24시간 감시당한다는 듯한 불안감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극심한 공포가 가장 클 거고, 두 번째는 수치심과 자기 비난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 같다. 내가 왜, 물론 그 영상은 잘못된 영상이긴 하지만, 또는 맞는 영상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상황을 봉착하게 만든 것은 나의 잘못도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 자체, 상황 자체를 보면서 자기의 어떤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겠죠. 스스로 가스라이팅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죄책감 아닌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고, 협박에 의해 영상을 찍거나 전송한 경우일지라도 스스로 책임을 지려는 왜곡된 자기 비난에 휩싸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은 고립감과 무력감을 느낄 수가 있죠. 주변에 이걸 털어놓을 수가 없고, 신고하면 더 크게 퍼질 것 같고, 개인정보가 지켜지지 않을 것 같고, 이러한 무력감 때문에 말 수가 없어진다든지, 스스로 사회적 관계망에서 단절시켜서 더 고립이 되는 경우. 요즘에는 온라인 시대니까 온라인 관계망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SNS나 인스타그램에 이런 것 자체에 대한 트라우마가 엄청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일반적인 물리적인 관계를 떠나서 온라인의 어떤 관계가 훨씬 더 비중이 있던 사람일수록 사회적인 고립감이 훨씬 더 클 것이다. 이제는 궁극적으로는 뭐 수면장애나 우울, 외상후,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뭐 악몽에 시달리는 경우, 자존감이 떨어져서 우울증, 자살 충동까지 호소한 사람들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요즘 부모들에게 가장 끔찍한 범죄가 가짜 납치 전화입니다. 자녀의 울음소리를 합성해 내 아이를 잡고 있다는 전화를 걸어 돈을 뜯어내는 건데 실제로 한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나요? 납치를 빙자한 보이스피싱이죠. 범죄자들이 AI, 딥페이크도 있지만 딥보이스 기술을 또 활용하는 거예요. 딥보이스 기술을 활용해서 자녀의 목소리를 그대로 복제하거나 울음소리를 거기에 삽입해서 부모에게 전화를 거는 겁니다. 협박하는 경우가 있고, 또 아이를 유학 보낸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유학생을 납치했다. 유학생을 납치했다라는 거를 납치 빙자해서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례인데, 실제로 발생한 케이스로 경고한 바가 있고, 해외 체류 중인 자녀를 둔 부모들은 매우 주의를 요구하는 그런 사례들이죠. 일단은 제가 평소에 가장 납치, 인신매매를 조심해야 될 몇몇 사항 중에 하나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어디 여행을 갔거나 어느 지역에 갔을 때 실시간으로 찍어서 영상이나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 사람의 동선, 위치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올리지 말고 집에 와서 올리든가 하루 지나서 올리든가 그렇게 하세요. 아니면 또는 이러한 패턴을 이제는 좀 바꿔서 앞으로는 좀 움직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을 납치하거나 인신매매를 할 때 누구를 납치할까요? 그냥 기분 가는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최소 한 달에서 길게는 6개월, 더 길게는 1년까지 그 타겟팅 한 사람을 추적합니다. 그러니까 동선을 본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혼자 사는 사람인 경우를 더 많이 결정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몇 시에 집에 있고, 보통 언제 혼자 있고, 들어가는 동선 안에서는 어디에 CCTV가 없고,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그 집요할 정도로 SNS를 통해서 그 사람의 동선과 실제 물리적인 위치를 파악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제발 올리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흐름을 보면 가장 첫 번째가 이제 정보 수집이에요. SNS, 블로그, 공개된 사진 등에서 피해자나 또는 피해자의 자녀의 얼굴, 심지어는 동영상의 목소리 같은 것도 올리죠. 그러니까 목소리 샘플 등을 확보를 합니다. 자녀의 이름, 학교, 인맥 정보, 가족관계 등 개인정보 등도 확보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정보 수집 단계예요. 두 번째는 딥페이크, 딥보이스를 합성하는 단계인데, 피해자의 얼굴 사진이나 음성 데이터를 학습시킵니다. AI에게. 그래서 가짜 영상이나 가짜 음성 메시지를 제작을 하는 거죠. 이를테면 울음소리, 애원하는 목소리, 고통스러워하는 목소리 등을 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훨씬 더 감정적인 충격을 강화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첫 통화를 통해 위협을 하겠죠.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녀를 납치했다. 지금 울고 있다. 살려달라와 같은 감정을 자극하는 멘트를 삽입하고 전화번호는 맞지만 아이가 지금 통화가 안 된다 등의 변명을 덧붙이기도 한다. 옛날에 이형옥은 납치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 실제로 영화 그놈 목소리라는 영화에 실제 그놈의 목소리가 등장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미제 사건이에요. 지금까지 미제 사건이고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서 납치됐는데 이 범인이 되게 많은 시간들을 아이를 유괴하고 있는 것처럼 납치하고 있는 것처럼 데리고 있는 것처럼 속여서 돈을 어디로 갖고 와라 어디로 갖고 와라 경찰에 신고하지 마라 이런 행동들을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아이의 시신을 찾고 보니까 당일 납치한 날 아이를 죽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뻔뻔하게 금전을 요구하고 했다라는 건데 많은 어떤 첫 통화를 와서 위협을 하고 이런 단계가 지금 이제 세 번째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는 결국 이제 네 번째는 금전을 요구하게 됩니다. 돈을 입금 또는 송금할 걸 요구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옛날처럼 뭐 현금을 어디에다 갖다 놔라, 지하철 어디에다 갖다 놔라 이게 아니고 가상화폐나 또는 해외 계좌로 입금을 해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한다라는 거고 이 요구하는 과정 안에서도 굉장히 긴급성을 강조합니다. 지금 보내야 아이가 안전하다. 아까 이형옥은 유괴 사건에서도 형호가 죽길 바라죠. 이런 말도 아주 자극적인 말들을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돈을 보내지 않으면 뭐 사이버 관련된 내용을 유포하겠다. 아니면 더 강한 조치를 하겠다. 더 많이 퍼뜨리겠다. 만약에 돈을 보냈다고 해도 더 보내라. 뭐 추가적으로 돈을 뜯어내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 어쨌든 첫 번째는 정보 수집 단계, 그 다음 이제 딥페이크, 딥보이스를 합성하는 단계, 전화 통화에서 위협하는 단계, 연계시켜서 네 번째는 이제 금전을 요구하는 단계. 뭐 이거는 실질적인 납치를 한 건 아니고 다행이지만 실질적으로 납치한 건 아니긴 하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많은 어떤 경제적인 피해와 정신적인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라는 거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범죄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뭐 사이버 범죄도 많이 심각하고 또 뭐 청부라든지 장기 밀매라든지 여러 가지 뭐 사회 어두운 면, 위험한 면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탐정이 이야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신뢰가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뭐 카더라, 뭐 음모론 이런 개념으로 치부하지 마시고 우리가 전쟁에 날 가능성이 1%만 존재해도 군인들은 열심히 실전에 맞는 실전에 거의 흡사한 교육훈련과 훈련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나한테 일어나지 않은 일이겠지, 나한테 일어나지는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에게 벌어지면 그 사람에게 벌어질 확률은 100%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 우리가 뭐 미국의 서부개척 시대에도 보면은 항상 총을 들고 다녔지 않습니까? 아메리칸 인디언들과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은 보이지 않는 전쟁의 시대입니다. 보여지는 거는 정말 조용한 시대이긴 하지만 사이버상에서 엄청난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고 온라인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많은 납치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 다 큰 20대, 30대 우리 똑똑한 MZ세대 젊은 친구들이 이러한 해외 감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노출되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뭐 작정을 하고 전략을 짜가지고 이렇게 안 좋은 마음으로 덤벼들면 쉽게 넘어가기도 해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 경찰관이 있는데 그분도 깜빡하면 넘어갈 뻔했더라고요. 보이스피싱에. 그러니까 정말 치밀하고 옛날에는 조선족이나 뭐 북한 어떤 뭐 중국이나 그런 조선족 말투를 쓰는 사람이 뭐 우리 코미디 프로에도 나왔지만 이게 보이스피싱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실제 우리 MZ들, 한국인들, 20, 30대 한국인들을 한국에서 유인해가지고 한국 사람을 갖다가 보이스피싱에 동원하기 때문에 실제 한국인이란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본에다 하고 중국 사람 데려다가 중국에다 하기 때문에 이 범죄는 계속해서 진화를 합니다. 진화를 하니까 내가 당연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은 항상 이렇게 머리에 새기셔가지고 조심을 하셔야 되고 뭐 필요한 내용들은 주변에도 많이 좀 공유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유튜브 채널에서 나와서 저희 임병수의 탐정방송 채널에서도 범죄 사건, 범죄나 어떤 미제 사건이나 이런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또 여러분 스스로 신변보호도 열심히 하시고 또 영상도 많이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